네, 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혼돈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적 완화의 역습. 이것이 강달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쯤 되면 세계 경제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이 시장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각을 정부적 시각에서 또 정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지 또 하고 계실지 여러 번 제가 한번 만나 뵙고 또 찾아뵙고 싶었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해지신 인물이십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수석,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현인택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구루라는 표현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줄 수 있는 분.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이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세계 경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소회를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한 예. 질문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우선은 그 경제학자들의 이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이슈가 사실은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무슨 질병이 경제를 좌우한 네. 그런데 코로나가 2년 끌면서 이걸로 인해서 각국이 전부 다 그냥 뭐 중앙은행에서 돈도 풀고 재정도 풀고 네네. 그리고 인플레도 하고 또 네. 한국 같은데 이제 부동산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유럽 같은데요. 네.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한 층이 유럽 경제는 바로 타격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미중 이 경제하고 정치가 섞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네.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 무지하게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학자들 뭐 다른 아까 그러라까지 말씀하셨지만 가 보기는 좀 무지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다만 지금 다시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 하나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얘기는 지금 당장 대두가 되는 인플레이션 이거는 상당히 문제고 오래 갈 것이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이 뭐 가장 준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 3년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걸 내다보기 어렵다. 음, 그러면서도 그거를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경기 침체는 또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세계 경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라는 상황이면 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근데 이 빨간불의 정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빨간불의 정도는 지금 있는 상황이 그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면은 빨간불 정도고 네. 만약에 뭐 이게 이제 미중 문제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가 네. 정말로 폭발적인 상황이 되면은 그건 정말 위험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저희들이 짚어볼 예. 건데 이제 예. 이사장님께서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경제 수석도 하셨고 예.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도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주로 어떤 행동과 시스템을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부나 은행이 이제 소위 그 조기 경보 시스템 얼리 워닝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상대책 이 팀이라는 걸 무지하게 많이 했댔거든요. 네. 전에도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하고 이제 그때마다 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적인 시스템 은행이면 은행. 우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언론이 네. 그건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고 네네. 가장 아주 이제 미니멈으로 하는 거고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네. 큰 그림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네. 원칙은 뭐냐 하면은 이게 오래 갈 것 같으면은
기업이나 정부가 뭐 튼튼해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게 그래서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재정 건전성 같은 거를 기남목에서 생각하면서 해야 네. 되고 당장의 예를 들면 정치 같은 거보다도 네.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통화 문제도 우리나라 통화, 우리나라 경제가 하게끔 어느 정도 통화에 어떤 이 막 돈을 찍어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그런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네.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지 네. 모르지만 위기 때 사실은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은 네. 오히려 이 위기를 계기로 음.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사장님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이사장님께 여쭤볼지 지금부터도 이렇게 상당히 좀 제 스스로도 관심이 많아지는데 먼저 그러면 그 지속 가능성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사님이 판단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한 2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야 될 것 같다. 아니면 1년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어느 정도 보십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경제만 떼어놓고 보면요. 네. 세계 경제에서 가장 축이 되는 게 미국이고 네. 사실은 미국 경제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경제만 떼어놓고 보면은 거의 뭐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물가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네. 잡히지 않는다. 음. 그 선진국 기준에서 물가라는 거는 보면은 네. 2% 이제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건데 네.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전혀 없고 지금 OECD에서도 뭐 G20 전체가 뭐 한 6점 몇 프로 내년에 금년엔 그렇죠. 8%니까 그 네. 정도 했으니까 선진국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이게 물가가 이제 계속 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네. 미국은 어떻게든가 이걸 잡겠다 네. 하는 게 게다가 또 미국이 정치가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요. 네네. 중간 선거서부터.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이 질문하신 핵심 1, 2년 특히 이제 내년 연말까지 뭐 이렇게 네. 보면은 그거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특히 네. 경기가 위축되는 그건 뭐 수치상으로 이제 대부분 전문기관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이 나쁜 시나리오다는 게 지금 문제죠.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네. 다행인데 거기에 이제 아까 이 외적인 요인 미중 문제 네. 또 중국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 네. 이 전쟁으로 일어난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약간 희망적인 거를 깔아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네. 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데 예.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예. 8.3%에서 예. 2%갈 때까지는 1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건 뭐 도저히 안 될 것 예. 같다. 예. 그럼 한 2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예. 뭐 팬데믹도 있었을 거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을 예. 거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대만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의 뭐 평가 절하의 모습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 이거를 아마 시청자분들께 조금 이사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그러면 예. 첫 번째가 아까 그 주신 말씀 중에 정부가 보는 관점과 이 개인이 보는 관점, 경제 주체들이 보는 관점에서 약간 좀 갭이 경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으면 미리 좀 정부에서 예. 가게 여러분, 예. 가구 여러분 지금 부채를 좀 줄여 나가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 쪽에는 될 수 있으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확정을 해서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좀 뭐라 그럴까요? 컨설팅이라 그럴까요? 정부가 리드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었을까요? 기회는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먼저 미국 쪽 얘기를 해보죠.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당국자다 이런 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은 이제 이 끝난 네. 상황이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론까지 나왔냐면은 현대 화폐 이론, 현대 통화 이론 MMT 라고 그래가지고 하죠. 예, 예. MMT라 가지고 이제는 인플레가 걱정이 없으니까 예.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그렇죠. 그 정부는 또 파산할 염려도 없고 예. 특히 미국은 네. 많이 찍어내 가지고 경제도 돌리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이게 좀 네. 맞지 않는 이론인데 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2, 3년 가니까 정부도 재정부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그때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게 아니다 하는 누가 견제하는 게 있는데 그때 미국의 당국자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 이제 이사회 의장도 그렇고 예. 뭐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이건 인플레이션은 잠깐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도 예를 들면 레리 서머즈라고 이제 민주당 정부 때 장관단 예, 하버드대 교수하고 예, 예. 작년 한 그 1년 반 전서부터 계속 경고음을 날렸어요. 네, 네. 그런데 거의 뭐 아무도 듣지를 않았죠. 이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도 만약에 미국의 당국자라면 네. 적어도 작년 정도, 작년쯤에는 뭐 재정 적자가 뭐 한 2년 정도 누계가 GDP가 뭐 20%까지 돈을 네. 풀거나 정부가 뭐 은행 돈을 막 찍어내거나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당국자들도 안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아주 그러니까요. 180도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일단 국내에서는 전문가라지만 그건 세계적인 석학들도 예측을 너무 못했던 부분이고요. 네. 다시 한국 쪽으로 돌아오면은 한국은 아까 그런 이 미세한 부분도 그렇지만은 너무 정치적인 좀 이 영향에 의해서 경제 정책이 네. 이렇게 지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소득주도 성장 같은 예, 뭐 소득주도 성장에 이제 또 이제 말미에 기본소득 소득, 뭐 이런 네. 건데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전 세계 이제 경제 정책에서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나 막 주류가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매진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재정도 풀고 돈도 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켜져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계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더 얘기할 저게 되지만 아까 이 금리 문제, 그다음 대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 지금 이 대출 상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네. 그런 거를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다시 거기에 이제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뭐 상환을 완전히 이제 면제해 준다든가 연기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네. 요번 고비가 넘어가더라도 2, 3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미국 가게도 그렇고 우리나라 예. 가게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예. 돈을 풀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예. 풀어진 돈을 받아 챙긴 가게나 기업은 없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줄 때는 다 받고 보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방금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 예. 모럴 해저드의 지금 후폭풍을 저들이 경험하고 있다. 그래도 뭐 변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미국 이야기를 말씀을 여쭙고 볼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사실 미국이 가져온 정책은 리쇼어링 정책. 그래서 옛날 저들 70년대 중반부터 많이 그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던 다국적 기업론이 이제는 후퇴를 해버리고 이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미국 내에서 전부 생산을 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는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고 금리는 오르지만 이 금리 오르는 거야 뭐 우리 재정 적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축통화국이니까 자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자세가 과연 21세기에도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미국이 자꾸 이렇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조세경제의 어떤 행패를 부리는 걸로 해석이 돼 버린다면
또 다른 기축통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폐 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미국의 행동에서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미국의 21세기 경제정책, 글로벌 경제정책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예. 이제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그 경제학의 기본 뭐 이런 거 보면 네. 이제 다국적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그거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네. 뭐 우리가 이제 학교 때도 배우면 뭐 비교의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무역은 윈윈 게임이다. 예. 상호 이건 뭐 경제학의 망고불변의 진리거든요. 리카도의 예, 비교의 그렇죠. 이론이죠. 예. 망고불변에 의해서 예.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무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은 네. 두 나라 다 득이 된다 하는 거는 경제학만 빼고 보면 당연한 진리고요. 네. 그런 진리가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개혁 개방하고 네. 미국이 좀 도와주면서 쭉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덩달아서 이제 한국 같은 나라도 쭉 발전을 해 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정치랑 또 국제 정치랑 결부가 되면서 또 이제 패권이랑 결부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네. 그러니까 윈님 플러스섬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으로. Win everything, win all, 뭐 예, 예. winner gets all. 예, 예.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이제 다국적 기업도 하고 우리나라 삼성, 현대도 미국에 와서도 네.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라는 네. 생각. 중국은 떼어놓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네. 만약에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면 사실 대한민국 같이 세계 경제랑 무역하면서 사는 나라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피해를 줄여가면서 하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통화 문제는 특히 금년을 볼 것 같으면요. 네. 금년에 볼 것 같으면 이 달러 강세라는 거는 그전도 좀 있었지만 이제 네. 금년이 아주 심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또 조금만 옛날로 돌아놓고 보면은 네. 이따가 이제 무역 적자 얘기 나오면 네. 드릴 수 있지만 미국이 한국, 중국 뭐 이런 데를 뭐 잘 아시겠지만 뭐라고 그러느냐면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렇죠. 네. 환율 조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인위적으로 우리 돈 가치를 낮춰가지고 낮춰서, 수출의 수출을 많이 하려고 경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인위적으로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중국 돈이나 한국 돈 약하게 만드는 건 이들 나쁜 짓이다 뭐 그랬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는 아까 미국 자체의 이제 정치적인 적어도 있지만은 네. 특히 이 바이든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가 워낙 걱정이 되니까 미국은 딴 게 지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비슷하다는 딴 게 보이는 게 없고 그렇군요. 어떻게든 인플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아시는 대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뭐 슈퍼 스텝까지 나온 거 그리고 지금도 0.75%를 몇 번씩 올리고 미국의 금리가 뭐 4%, 5%라는 게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네. 유럽에 비하면은 저렇게 아우성시장 유럽에 비해서는 낮고 뭐 일본에 비해서도 낮고 네. 뭐 개도국이랑은 비교할 것도 아니고 중국에 비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특히 정치적인 일정 뭐 모든 걸 해가지고 인플레 하나 때려잡자. 네. 뭐 볼 거 없다. 그래서 이제 강달러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좀 영향을 받고 피해라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미국의 목표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결국은 문제다. 옛날엔 디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잡으려면 앞으로 6%포인트 정도까지 이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에 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게 되고 통화량이 축소되면서 물가는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팬데믹이 나오고 또 다른 전쟁이 발생.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라는 건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정책들이 유효할 가능성이 지속해서 유효하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중국과의 경쟁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곡물 생산이나 기후 환경 변화 같은 문제들이 우호적인 변화로 가지 않으면 미국 단독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은 수많은 왜곡과 곡해와 질투와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낼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 아닌가.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독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쟁 이거는 뭐 미국이 또 직접 연결되니까 그런 문제하고 결부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급 쪽에 네. 수요인 통화 말고도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해결되기 어렵고 그게 생기면은 다른 나라가 피해가 크다 하는 거 아주 맞는 지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게 없더라도 네. 그게 막 터지지 않더라도 현재 미국이 이제 긴축 일변도로 가게 되면은 미국이 바라는 목적, 네. 미국은 이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네. 현재 그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이게 야파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은 전부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수입해서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런 물건들이 다 달러로 이제 결제가 되니까. 네. 사고 파는 건데 예. 그 달러 이 환율이 강세가 되면은 그럼 그런 나라는 그렇죠. 당장에 아주 지출 수요가 크고요. 예. 그거에 더해서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의 이런 나라들이 달러 빚을 외채를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에너지 앞으로 사는 것도 비용도 더 들지만은 달러 빚을 갚는데 들어간 돈이 크고 네. 그다음에 달러 빚에 지금 뭘 하냐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달러에 대한 이자를 갚는 거 허겁지겁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염려되는 지금 IMF 구제금융에 이렇게 가능성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다 꼽고 있는데 네. 이런 나라들이 정말로 아주 저소득 국가들이면은 괜찮은데 네. 그중에 또 거론되는 거는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이제 터키 이런데 지금 물가고 뭐 좀 더 나가면 브라질 뭐 이런데도 안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네.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도 또 자본 시장에서는 또 이머징 마켓에 네. 우리가 뭐 세계 10위 또 선진국이라 그러지만 또 자본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아까 정치적인 요인 국제 이걸 다 빼더라도 미국의 이 정말 이 부러지기 쉬운 강한 강달러 긴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국제금융 시장에 이제 뭐가 터질 가능성. 그 터지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낫지만은 네. 그래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사님께서 방금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니까 이제 화제를 조금 우리나라로 한번 돌려와서 예. 그때 서프라임 때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거든요. 예. 2008년, 2006년, 2008년 있었는데 제가 삼성에도 그러고 이 서프라임 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미 상원 하원에서. 근데 이제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위기가 딱 터지니까 뭐 철수 이런 이제 명령이 내려오던데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딱 날 때에 아마 그때 이사님께서 KDI 원장을 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그때 아마 정부도 갈팡질팡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같고 그렇습니다. 11월 19일 날인가 아마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이사님께서 그때 어떤 내용을 좀 조언을 주셨나요? 글쎄요, 그 조언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때 이제 2008년, 2009년 초까지 갔던 그 위기하고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제가 2009년 1월 신년에 신년 초에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 전화 같은 거를. 어떤 계기냐 하면은 KBS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워싱턴 계셨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에 가서 IMF는 뭐 역시 그래도 세계의 중앙은행 같은데 IMF 그 당시 총재인 스트로스칸 총재하고 또 오늘과 같이 한 시간 정도 대담을 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그 대담을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뭐 국내도 그렇고 이제 좀 외신도 타고 그랬는데 그때 포인트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당시 네. 국제금융기구의 수장인 네. 그 사람부터 뭐 우리나라 이제 외환 상태, 신용 상태 평가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자료를 다 준비했지만 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도 뭐 그분이 이제 한국이 그렇게 위험한 위험하진 상황은 않다.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이제 그런 방송을 보시고서 네.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이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신인도를 네. 잘 관리를 하고 대외적인 공조 체제 그거는 서브프라임 사태도 마찬가지고 1997년도 외환위기때도 네.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런 부분을 잘 갖추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본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드리게 돼요. 측면에서 놓고 예. 보면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워싱턴을 로비하라. 예. 그러니까 미국을 로비를 해야 된다라는 로비라는 표현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예. 예. 미국적 관점에서는 네트워킹을 지속하면서 예. 친한국적인 인사들을 많이 예. 만나고 접촉하면서 자칫 심리적으로 또 정확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지 않은 예. 그런 통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불확실성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을 예. 사전에 배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주 뭐 로비 이렇게 네. 동감해. 저도 이제 쭉 대외통상 문제를 정부에 처음서부터 일할 때 네. 했는데, 근데 다만 그 갖춰야 될 조건이 그러니까 아까 네트워크 뭐 네. 이렇게 우리가 잘 우리 상태를 잘 전달하는 거 네, 중요한데 이제 그거 플러스 이게 이제 무지하게 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거 플러스 우리가 이제 기본 상태를 어느 정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이게 훨씬 되기 전에 좀 균형 같은 걸 좀 맞춰주고 그다음에 재정 상태나 기업 상태도 정말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주고 그걸 가지고 아까 그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네트워크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가 무지하게 중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97년도에도 외환위기가 터졌지만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 국제 금융기관들을 동원해서 했던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레리 서머즈 부장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한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지금 경험해 보면 그런다고 공조 체제를 갖추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론에서 최근 이제 한국 경제도 위험하다. 외환 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0순위는 아니지만 1순위 정도는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을 찾아가서 또는 칸 총재가 아니라 뭐 지금 퀸토스, 데퀸토스 부총재 등을 만나가지고 한국 데이터 이 정도 된다. 근데 무역 수지 적자 나오네, 경상수지 적자 나오네, 한국 위험한데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괜찮다. 지금 당장의 수치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의 수치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의 수치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게 이제 정부의 그냥 허공된 발표가 아니라 노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거는 정부의 이제 어떤 체력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기업들이 그런 기초적인 체력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술 경쟁력 같은 것들. 그거는 이제 뭐 신용평가사나 그 나라에서 더 잘 판단할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면 재정 같은 거. 재정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재정 준칙이라는 게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준칙을 해가지고 지킬 그리고 이 조치가 이제 쭉 구비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공약 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들어가고 딴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의문부호가 붙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걸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은 그 데이터나 정책 이걸로 봐서 그리고 정치 환경을 봐서 완전한 확신을 줄 수 있다. 특히 이제 정책 방향이나 앞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지적하는 문제거든요. 예. 가계부채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용평가사 S&P 스탠다드&푸어스가 이제 기재부 방문해서 추경호 부총리 만났을 때도 네.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좀 은행빚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금리가 퍽퍽 뛰니까 예.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그 신용평가사도 되겠지만 또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권 시스템 또 그다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적인 부도를 많이 걱정을 하는 건데 네. 그건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기업 부채나 정부 부채보다는 조금 덜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가계 부채가 GDP의 105% 가까이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높은 건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오는 이제 시스템 붕괴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는 네. 저는 가계부채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정부부채. 그럼 우리가 그냥 드러난 수치만도 한 500% 되는데요. 네. 드러난 수치만도 이제 기업부채가 220%, 뭐 정부부채도 뭐 이제 수치에 따라서는 60%뭐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이 사실은 좀 특히 저는 아주 지금 기업이 조금 이 강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네.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외채를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은 이 불확실하니까 네.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투자 규모도 지금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영업 이익을 적자로 보는 이런 점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기업들도 걱정이 돼.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대우조선이니 뭐니 있는 부실 덩어리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덜어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닥쳐올 네. 기업들의 흐름 같은 거, 또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수지 이거 좀 물을 좀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정치적인 걸려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산업은행을 뭐 또 부산으로 보내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말씀을 듣고 예. 보니까 이제 아까부터 우리 이사장님께서 강조하신 게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 제가 차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너무 두드러지면 안 된다. 예. 경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거기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괜찮지만 정치가 먼저 프라이머리가 되고 경제가 세컨더리가 돼서는 경제 문제를 결코 해석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기 전에 또 이제 기업 부채 말씀 주셨고 부채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통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환율 올라가면 수출 잘 되잖아. 예. 뭐 우리나라 물건값이 싸지니까 막 잘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IMF도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 없어.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수출이 잘 되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중국이 있어가지고 97년도 외환위기 때 말입니다. 무역 수지가 상당히 흑자로 돌아서는 효과를 보곤 했지만 이제 기업도 그렇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공급 사슬이 무너지고 가치 사슬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출이 잘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IMF든 미 연준이건 설득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지금 약해지지 않았나.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기업 부채 문제도 그렇고 정부 부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가지의 부채는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연준이나 IMF를 설득시키기에 우리나라 경제 단단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크랙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균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이제 다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환율하고 수출 관계 요거를 정말로 이제 지금은 명확하게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뭐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박혀 있는 인식이거든요. 그거는 수출하면 달러로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 1달러 벌어가지고 1,100원 받던 것이 예. 1,400원 벌으면 수출 기업은 녹아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막 이런 표현은 예. 좀 하자. 아유 뭐 아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출이 잘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네.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기술 제품이지 사실은 기술이 좋고 좋은 제품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달러가 강하고 네. 그다음에는 다른 나라는 전부 약세가 되니까 네. 그 우리랑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나라를 보면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 그렇겠네요. 환율을 가지고 이렇게 네. 할 수는 없고요. 또 네. 하나는 이 강달러가 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네. 세계 경기. 네. 그러니까 세계 네. 경기가 침체되니까 음.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오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 보면은 나오는 현상은 수출에는 거의 도움이 안 안 되고 된다.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채무적인 문제만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 약점들, 네. 특히 기업들의 약점을 해소해 주는 노력이 기업과 네. 정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기업은 여러 가지의 지금 우여곡절을 겪느라고 네. 뭐 그냥 회사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네. 겪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움츠러들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래 먹거리나 이제 투자 개발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과감하니 못 나섰던 그런 요인도 되고요. 예. 조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직설적인 표현은 좀 아니고요. 예. 어떻게 한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그 당시만 해도 벌써 4차 산업 이야기가 많이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들이 그런 산업 쪽의 투자와 인재 양성, 교육 부분에 조금 더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시청자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업 총수들을 구속을 시킨다든지 예. 어떤 틀 속에 갇힌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예. 자꾸 들이대니까 예. 경제하는 사람한테 정치 이슈를 들이대니까 예. 이거 완전히 아마추어보다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산업이 위축이 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자꾸 과거 회기적인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위기의 또 다른 단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뭐 그렇게 직설적인 예.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뭐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이렇게 예, 표현하면 그게 기업의 투자 이 동기를 많이 막았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걸 또 한편으로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규제라는 게 뭐 이제 다른 측면을 떠나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이제 아까 4차 산업 말씀하신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걸 풀어놓는 게 빠르거든요.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원격 의료라는 게 우리나라 원격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세계에다 수출을 하는데 네. 우리는 그게 아직도 공식적으로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가 하도 터지니까 네.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냥 뭐 잠깐 전화 이거 하는 거를 그냥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는데 네. 네. 그거 하나 풀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그거와 연결되는 뭐 빅데이터 활용 문제, 뭐 정보 활용 문제 이런 규제 문제 같은 거를 정부는 그거를 해야 되고요. 네. 정부는 그런 규제나 그런 기업을 옥죄는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고 기업은 기왕에 이제 그래도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그랬으니까 기업은 좀 투자를 특히 국내에 대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거를 해나갈 때 아까 외국에 대한 신임도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는 또 다른 궁금한 게 말입니다. 예. 옛날 중상주의, 그러니까 예. 이제 고대 중세를 권하면서 자본가들이 힘이 생겼을 때는 왕정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기업군들이 예. 이제는 정치를 의식하지 않고 예.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역할을 예. 긍정적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만들어졌지 않느냐. 예. 그런데 왜 자꾸 정치를 바라보느냐.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을 보고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고 바이오 산업을 보고 우주항공 산업을 봤다면 예. 이거를 정부 쪽에다가 먼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무원들을 규제를 완화시킬 부분은 완화시키고 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충분히 역량도 있을 것인데 예. 왜 그거를 못할까라는 의문이 또 생기거든요. 왜 못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가 그 규제라는 것은 반드시 전부 다 목적이 있거든요. 네. 목적 들어보면 안전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OECD에서 근무했지만 규제라는 것은 반드시 편익하고 비용이 있는데 네.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어떤 안전 환경 건강 이런 거에 대해 몰입이 돼 있으면은 네. 편익은 안 보이고 비용만 무지무지하게 커 보이고 공무원들은 그걸 넘지 못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특히 이제 신기술 네.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 할 때 당장 제약이 되고 기업들이 이 내부적으로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이 한반도 안에만 보면은 우리가 좀 답답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게 기업들이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이 영역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국 기업이니까 내가 이렇게 4차 산업에 국내에도 투자를 하고 네. 대한민국에도 기여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사법적인 리스크 이제 이런 게 다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 미국에다 공장 세우면은 보조금도 지원받고 거기 시장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국적 기업이 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나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졌다. 네. 간단한 수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액수가 매년 4,500억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5, 60조 정도 되는데 예. 벌써 수년째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돈은 그거에 실도착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투자는 더 많다. 나가는 투자 이게 뭐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냥 고용 창출의 네. 기회죠. 고용 창출의 기회는 5, 60조 되는 게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거는 뭐 15조, 20조 이런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규제 부분 또 뭐 더 이제 화제를 넓히면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결부가 되죠. 그렇더라고요. 외국 암참도 그렇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가장 두려운 부분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분이다. 이게 1순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이사장님, 이제 조금 화제를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중국을 한번 옮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뭐 작용 반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도 팬데믹을 겪고 있고 공급 사슬의 문제도 겪고 있고 중국 내부의 어떤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투자 문제에 직면해 있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대외 부채 문제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지방 행정과 중앙 정부 간의 어떤 회계 분석 이중장부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97년도 말씀 주셨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그래도 중국이 수교를 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 돼서 200억 달러씩 매번 이렇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외환위기도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는 지금 무역 수지도 거꾸로 돼서 이제는 적자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또 많은 분야에 있어서 미드엔드 분야에서는 기술적인 경쟁도 하고 있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경제를 미국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 어떻게 서로 다르게 봐야 됩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아주 상당히 많고요. 아까 수교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교 당시에 제가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냐면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나갔는데 수교 이전에 준비팀으로서 이제 대사관이라고 간판을 안 달았지만 그래서 한 3년간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하고 한국 경제하고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교역액이 이제 60억 불이고 지금은 이제 뭐 3천억 불 무지하게 예. 늘었는데 중국과 한국 또 중국과 미국도 보완적인 관계에서 발전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네. 한 뭐 2005년 뭐 더 길게 잡아서 2009년 10년까지 발전을 해온 게 사실이고요. 네. 이 세계 경제 자체도 중국을 공장으로 해서 중국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적인 분업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의 플러스 게임이 네. 플러스섬 게임이 아주 꽃을 피울 때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조립하고 또 뭐 팔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7% 성장도 하고 10% 성장도 하고 그런데 그 구조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섬유까지 수출했다가 나중에 섬유 공장이 이제 중국에 가서 지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없어지고 이제 가장 최근까지 유효했던 게 이제 제3국 수출 기지.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품이나 네. 이 중간재 같은 거를 중국에다 수출하고 또 중국에 우리가 현지 공장을 세우거나 중국 이 기업들을 통해서 완성품 만들면은 미국하고 유럽에 팔고 네. 그러면 중국이 수출되고 경제가 잘 되면 될수록 우리도 이제 늘어갔던 그렇죠. 게 지금까지 패턴인데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그런 패턴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미중 패권 뭐 코로나를 떠나서도 그런 구조적인 이 보완 체제가 예. 흔들리게 되고요. 네. 이제는 이 세계 시장의 제품 경쟁을 보면 한국 제품하고 중국 제품하고 정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고기술 제품, 중저기술 제품 뭐 그다음에 이제 단순 노동 제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고기술 제품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역 수지 이 흑자를 지속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어떤 게 드러나냐면 금년에 8월 달에 초까지는 아니지만 금년 8월 달에 보면 대미 수출은 한 13%씩 이 어려운 가운데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 수출은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 한중 무역 구조의 변화가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시장 하나를 놓고서 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국이 중국을 뛰어놀려고 그러고 중국도 이제 뛰어놓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고 네. 지금 요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뭐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부분은 그게 이제 바로 이루어지지만은 네. 하루아침에 세계가 딱 그럼 중국 편, 미국 편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기술 제품 정말 패권하고 관계되는 제품은 뭐 이중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유럽하고 일본을 보면은 중국하고 상당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 오래 갈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좀 유지해 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첨단 기술 분야는 이제는 공급망 분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제조업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까지는 반등을 한 부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더 초격차를 벌려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산업은 앞으로 협력적인 측면 또 각자 도생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전략, 뭐 산업 정책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손꼽는 이 대기업들은 사실 잘 뛸 수 있는 환경, 뭐 다시 뭐 아까 무슨 리스크,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를 잘 뛸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은 정부에서 또 굳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R&D 활동하고 해가지고 기술 제품을
개발을 하니까 사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지금 첨단 특히 뭐 삼성을 예를 들면 기술 발전한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사실 좀 걱정을 덜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중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중소기업들이 그걸 못 쫓아가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들의 이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이런 것보다도 중소기업 중에 해외 시장 개발, 뭐 네. 플랫폼 개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중국 중소기업들이 이 기술 개발했을 때 이제 이 대기업들이 그것을 이제 좀 독점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를 사실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고 선의 경쟁을 하는 과정이지만 이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재신임 문제도 10월 16일 날 있게 되고 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내부가 불안할 때는 눈을 밖으로 돌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문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부쩍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전공 분야는 아니시지만 예.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전쟁 리스크와 예.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 문제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넓으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경제하고 또 정치도 슬기롭게 이 구분을 해왔거든요. 네. 덩샤오핑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장저민, 그다음에 그렇죠. 후진타오까지.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몽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네. 18세기에 중국의 영광을 네. 되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 사드 문제도 이제 문제를 삼았지만은 뭐 네. 1대1로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게 정치 경제를 아울러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 중화의 영광을 찾자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이제 경제도 그래서 뭐 반도체로 포함해서 모든 거를 네. 세계 1등을 만들겠다 네, 그러고 굴기하겠다. 그것도 네. 이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직접 지도를 해서 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남중국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시진핑 요번에 이제 3년임을 하게 되는데 네. 3년임을 하면서 그런 틀이 안 바뀌어지면은 네. 안 바뀌어지면은 정치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다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랬을 네.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전공이 아니지만 그런 걸로 인한 이런 긴장 상태가 높아지는데 다만 미국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그건 도저히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렇죠. 바이든 모든 용납을 못 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큰데 다시 아까 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랬을 때 우리는 최소한도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나라로서 그래도 가장 기본 원리에 있어서 네. 좀 월칙은 우리가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이미 들어섰다고 저는 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말씀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이제 정리를 하는 셈을 치고 제가 단답형으로 한 4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많으시네. 예. 한번 뭐 이사장님 생각에 예. 짧게 그냥 지금까지 예. 아마 시청자분들이 들으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달러 독주 예. 시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세계 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예. 독주라는 표현은 몰라도 강달러는 상당히 갈 겁니다. 상당히 간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없다라기보다는 정말 정부, 기업, 가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가 허튼 돈은 쓰지 않아야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산업 경쟁이나 경제 체제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자적 예. 입장 향후에 중요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균형을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더라도 두 군데 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유럽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을 겨냥한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끝으로 이사장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한국의 21세기 예. 산업 또는 경제 예. 한 큰 그림을 짧게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가야 되고 우리 가게, 기업, 경제 주체들도 이 분야의 정부의 정책만큼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주고 응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농업사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에 있어서 네. 우리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기업들, 그다음에 저는 교육기관에 있지만 교육들, 그런데 자율적으로 좀 창의 정신을 발현하고 정부는 정말 옛날 틀에 얽매이지 말고 규제개혁, 저는 네. 돈 지원하는 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손발 묶는 거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현정택 정석인하 학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고3병, 우리가 말하는 대학 입시의 고3병이 아니고요. 물가, 금리, 환율 이 세 가지가 매우 높다 그래서 고3병입니다. 이 고3병의 시대에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과거를 참고해서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을 중시하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은 아마 교육이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많이 못 나눴는데 교육 문제에 그 기본이 담겨져 있고 또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의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재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부와 가게가 다 함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는 2년 정도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향후 2년 동안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같이 가져가시면서 또 많은 응원과 기대를 한꺼번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